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날의 오만함을 지금도 후회합니다. 60대 후반, 평생을 IT 엔지니어로 살아온 한 미국인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단순히 작고 시끄러운 나라로 여겼죠. 하지만 서울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그의 모든 상식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엔지니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한국, 거기가 어디죠? 2024년 9월, 제가 베이징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부끄러운 무지였는지를요. 68세 평생을 실리콘밸리에서 IT 엔지니어로 살아온 저에게 중국은 마지막 도전지였습니다. 은퇴 후 2년 동안 베이징에서 테크 컨설팅을 하며 중국의 대륙적 스케일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죠. 알렉스, 중국 시장은 정말 대단해요. 14억 인구, 이 규모를 당신이 가장 잘 이해하시잖아요. 중국 파트너사 리 이사가 매일 제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그 거대함에 취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뉴욕 본사에서 갑작스러운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알렉스, 한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존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죠. 한국이요? 응. 중국 옆에 있는 그 작은 나라 말이죠?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존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렉스, 한국은 IT 강국입니다. 삼성, LG 알고 계시잖아요. 아, 물론이죠. 하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중국의 작은 이웃나라, 그 정도 인식이었어요. 베이징에서 바라본 세상은 정말 컸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수십만 명이 몰려다니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거대 기업들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수놓았죠. 여기서 2년 동안 일하니까 눈이 높아졌나 봐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리 이사는 제 옆에 앉아 찻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알렉스, 한국은 중국의 128 크기에 불과해요. 인구도 5천만 명뿐이고요.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맞는 말이네요. 하지만 회사 명령이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짜증이 났어요. 왜 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두고 그런 작은 나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 수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한국에 가게 됐어요. 한국, 거기서 뭘 하는데요? IT 프로젝트래요. 솔직히 중국에 비하면 별게 아닐 것 같은데. 수잔이 웃으며 말했어요. 알렉스, 당신 또 편견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선진국이라던데. 에이, 중국에서 2년 살아보니까 아시아는 다 비슷해 보여요. 규모만 다를 뿐이죠. 저는 그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중국의 추소판 정도일 거라고요.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6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 이런 스케일을 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 가세요? 거기 작은 나라 아니에요? 맞아요. 비즈니스 때문에 잠깐 다녀올 예정이에요. 중국이 훨씬 좋을 텐데. 운전기사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리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리 이사님, 한국 다녀와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알렉스. 그런데 솔직히 한국에서 중국만큼 인상적인 걸 보실 수 있을까요? 리 이사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단 12시간 후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제 모든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무지였는지 깨닫게 될 줄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린 지 겨우 20분. 베이징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작은 나라의 작은 공항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걸어보니 규모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베이징 수도공항보다는 작네. 저는 속으로 중국과 비교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줄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베이징에서는 입국 심사만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앞사람이 금세 사라지고 또 금세 사라지고 다음 분, 입국 심사관이 저를 불렀어요. 여권을 건네니까 스캔 한번. 딱. 목적이 뭐세요? 비즈니스입니다. 기간은요? 한 달 정도요. 네. 들어가세요. 끝이었어요. 딱 30초. 베이징에서 매번 5분씩 걸리던 걸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속도였죠.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하면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가방이 나와 있네? 컨베이어 벨트에 제 검은색 캐리어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보통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뭐죠?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렉스, 한국 도착했어요? 에릭이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경쟁사인 북유럽 기업 소속이죠. 목소리에서 짓궂은 웃음이 느껴졌습니다. 네, 방금 공항 나왔어요. 하하, 어때요? 아시아 특유의 느긋함이 느껴지나요? 거기 한국은 중국보다도 더 느린 나라라고 들었는데 에릭의 조롱 섞인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린 나라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느리지 않은데요. 아직 공항이니까요. 진짜는 시내 들어가면서 느끼실 거예요. 아시아 나라들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공항철도역으로 향했습니다. 표를 사려고 하는데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왔어요. 어디 가세요? 서울역이요. 아, 공항철도 타시면 돼요. 43분 걸려요. 43분이라고요? 베이징에서 시내 들어가는데 2시간 걸리는 걸 생각하면 정말 43분이에요? 네, 정확해요. 저희는 약속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박 부장님이었죠. 이번 프로젝트의 한국 측 담당자였습니다. 박 부장입니다. 마중 나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알렉스예요. 박 부장님은 예상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무언가 여유로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피곤하시죠? 바로 숙소로 모실게요. 공항 철도에 올라탔습니다. 깔끔한 내부, 조용한 소음. 베이징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출발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마자 정말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속도가, 이거 진짜 빠르네요. 제가 놀라서 말하니까 박 부장님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시속 110km로 달려요. 110km라고요? 베이징 공항 버스는 막히면 시속 20km도 안 나왔는데 창밖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덜컹거림이 전혀 없었거든요. 궤도가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나 봐요. 한국 기술이에요. 정밀함에서는 독일도 인정하죠. 박 부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에릭이 말했던 느린 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알렉스 씨는 중국에 오래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2년 정도요. 베이징에서 컨설팅 일을 했어요. 그럼 아시아 문화에 익숙하시겠네요. 박 부장님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과 한국은 다른 것 같은데요? 중국은 모든 게 크고 웅장하지만 느려요. 여기는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43분 후 정확히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서울역입니다. 시계를 확인해보니 정말 43분이었어요. 1분의 오차도 없이요. 정시네요. 당연하죠. 저희는 거짓말 안 해요. 박 부장님이 담담하게 말했는데 왜인지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역에서 나오는데 또 놀랐어요. 에스컬레이터 속도, 사람들 걸음 속도, 지하철 환승하는 속도까지 모든 게 베이징보다 빨랐거든요. 숙소까지 지하철로 10분이면 돼요. 10분요? 베이징이었다면 환승만 20분은 걸렸을 텐데. 저도 모르게 비교가 나왔어요. 지하철역에서 환승할 때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한 번 환승하려면 구석에서 구석까지 걸어야 했는데 여기는 바로 옆이었어요. 와, 설계를 정말 잘했네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요. 박 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하니까 박 부장님이 명함을 건넸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 부장님이 떠나고 혼자 숙소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중국보다 한참 작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짜 충격이 뭔지 몰랐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켜는 순간까지는요. 이건 거짓말이겠죠? 저는 숙소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속도 측정 사이트에 나온 숫자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베이징 숙소에서는 항상 와이파이 연결에 10분은 걸렸는데 여기는 딱 3초 만에 연결됐어요. 그래도 속도는 별로겠지.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유튜브 하나 보려면 5분씩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죠? 4K 영상이 버퍼링 없이 바로 재생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나? 속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나오는데 900메가?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다시 한번 측정했어요. 950메가. 또 한 번. 980메가. 베이징에서는 좋을 때 50메가 나왔는데 이건 20배가 넘는 속도였어요. 기계가 고장 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한국 잘 도착했어요? 수잔이었어요. 응. 막 숙소에 들어왔어. 그런데 이상해. 와이파이가 왜요? 너무 빨라. 수잔이 웃었어요. 당신, 또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야. 중국에서 1시간 걸리던 파일 다운로드가 2분 만에 끝났어. 정말요. 그럼 화상통화 한번 해봐요. 수잔과 화상통화를 연결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끊김 하나 없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중국에서는 화상통화할 때마다 뚝뚝 끊어졌는데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했잖아요. 수잔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IT 강국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배가 고팠습니다. 시차 때문에 식사 시간이 엇갈렸나 봐요. 뭔가 간단히 먹을 게 있을까? 시계를 보니까 밤 10시. 베이징이었다면 이 시간에 배달 주문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아무도 안 봤거든요. 그냥 편의점 가야지. 그런데 숙소 안내서를 보니까 배달 앱 설명이 있었어요. 배달? 이 시간에도 될까? 한국어는 몰라도 그림으로 대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앱을 다운받고 위치를 설정했습니다. 메뉴가 엄청 많았어요. 치킨, 피자, 중국 요리, 일본 요리. 베이징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는데 여기는 온갖 음식이 다 있었죠. 치킨으로 할까? 가격을 보니까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중국보다도 싸거든요. 주문을 넣는데 예상 도착 시간이 나왔어요. 15분. 이게 맞나? 베이징에서는 최소 1시간, 보통 2시간은 기다려야 했는데 15분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과장하는 건 아니겠지? 일단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5분 후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음식 준비 완료. 배달 시작. 10분 후 또 알림. 건물 앞 도착. 14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배달 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젊은 배달원이 서 있었어요. 숨도 안 찬 채로요. 벌써요? 네. 15분 걸렸네요. 늦어서 죄송해요. 늦다고요. 1분 일찍 왔는데요. 배달원이 가고 나서 저는 치킨을 보며 멍했어요. 뜨끈뜨끈한 게 갓 튀긴 것 같았거든요. 15분 만에 이런 퀄리티가 가능해? 맛을 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베이징에서 시켜 먹던 치킨과는 차원이 달랐죠. 먹으면서 수잔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15분 만에 뜨거운 치킨 배달 받았어. 믿어져? 수잔이 바로 답장했어요. 과장 그만해요. 15분은 불가능해요. 저는 주문 내역 스크린샷을 보냈어요. 주문 시간과 도착 시간이 정확히 찍혀 있었거든요. 이거 봐. 증거야. 정말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요. 다음 날 아침, 박 부장님을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부장님, 어제 15분 만에 배달 받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박 부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저희는 약속한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는 2시간 걸리던데.
여기는 한국이에요. 시스템이 다르죠. 박 부장님의 말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알렉스 씨, 와이파이는 어땠어요? 정말 빨랐어요. 기가 인터넷이 이런 건가요? 맞아요. 전 국민이 쓸 수 있어요. 전 국민이요. 베이징에서는 비싼 돈 내고도 그 속도 못 봤는데. 이 정도 인프라면 정말 IT 강국이 많네요.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박 부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릭이었어요. 알렉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아시아 특유의 불편함은 없었죠? 아니요. 오히려 너무 편했는데요. 하하, 그럴 리가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뭘 기대하세요? 에릭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조롱이 느껴졌어요. 에릭 씨는 한국 와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북유럽에 비하면. 에릭이 말을 하다가 끊었어요. 뭔가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죠. 박 부장님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경쟁사분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한국의 진짜 모습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에릭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될 줄은요. 이건 미로네요. 저는 지하철 노선도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컬러풀한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거든요. 박 부장님과의 회사 미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박 부장님이 지하철을 추천했거든요. 지하철이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베이징 지하철은 단순했어요. 선이 몇 개 없어서 길 잃을 일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 노선도는 정말 복잡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렉스, 지금 뭐 하세요? 에릭이었어요.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죠. 지하철 타려고 하는데 노선이 너무 복잡해서요. 하하, 역시 아시아 나라들은 체계가 없어요. 복잡하기만 하고 비효율적이죠. 에릭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복잡해 보였거든요. 어디 가시는데요? 홍대 쪽이에요. 아, 거기요? 2호선 타고 홍익대 입구에서 내리시면 돼요. 그런데 환승이 좀 복잡할 거예요. 5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에릭이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뭔가 일부러 어렵게 말하는 것 같았죠. 정말 복잡하네요. 맞아요. 아시아 지하철은 다 그래요. 북유럽은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인데. 전화를 끊고 에릭이 말한 대로 5호선 입구를 찾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베이징보다 사람이 더 많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은 많은데 밀리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개찰구를 지나는데 또 놀랐어요. 카드 하나로 딱 찍고 들어가니까요. 베이징에서는 매번 티켓 사느라 줄 서는 게 일이었는데. 편하네.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정시였죠. 안내방송에서 2분 후 도착한다고 했는데 정말 2분 만에 왔어요. 탔는데 깜짝 놀랐어요. 베이징 지하철보다 훨씬 조용하고 깨끗했거든요. 에어컨도 시원하고요. 오정거장을 가서 환승역에 도착했어요. 에릭이 말하기로는 여기서 복잡하게 걸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옆이네? 계단 하나만 내려가니까 2호선 승강장이었어요. 에릭이 말한 것과 전혀 달랐죠. 이상하네. 에릭이 잘못 설명했나? 2호선을 타고 홍익대 입구역에 도착했어요. 총 시간은 25분. 베이징에서 비슷한 거리를 가려면 1시간은 걸렸을 텐데요. 역에서 나오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네. 숙소에 도착해서 박 부장님에게 전화했어요. 부장님, 지하철 정말 편하네요. 다행이에요. 어려우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는데 막상 타보니까 정말 간단했어요. 환승도 쉽고요. 그렇죠.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예요. 박 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환승이 복잡하다고 하던데. 누가요? 경쟁사 직원이요. 박 부장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한국 와본 적 없는 분 아닌가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요. 박 부장님의 말에 저는 뭔가 찜찜했어요. 에릭이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건가요? 다음 날 에릭과 마주쳤을 때 물어봤어요. 어제 지하철 환승이 생각보다 쉽던데요. 에릭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직접 가보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아시아 지하철은 다 비슷하잖아요. 에릭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뭔가 변명하는 것 같았죠. 한국 지하철은 다른 것 같은데요.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북유럽 시스템에 비하면. 에릭이 또 북유럽 얘기를 꺼냈어요. 뭔가 방어적이었죠. 그날 저녁, 박 부장님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부장님, 한국 지하철은 언제부터 이렇게 발달했나요? 오랫동안 연구하고 개선한 결과예요.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정말 인상적이에요. 베이징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감사해요. 하지만 교통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죠.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박 부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뭔가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24시간 무인 시스템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인 시스템이 뭔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밤에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을 상상도 못했죠. 지갑이 없어. 저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숙소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나왔는데 어디서 놓쳤을까요? 오늘 하루 갔던 곳들을 되짚어봤어요. 지하철역, 회사, 카페.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편의점이었어요. 편의점에 두고 온 것 같은데 박 부장님이 점심때 보여준 무인 편의점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직원이 없이 어떻게 운영되죠? 카메라와 센서로 모든 걸 감지해요. 문 열고 들어가서 물건 짚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박 부장님이 설명해줬지만 반신반의했어요. 베이징에서도 무인 상점을 본 적은 있지만 항상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제 정보가 인식됐죠. 물을 하나 집어서 나왔는데 정말로 자동으로 결제됐어요. 휴대폰에 알림까지 왔고요. 신기하긴 한데 지갑을 거기 두고 왔나? 다시 가보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깜깜했어요. 밤 11시가 넘었거든요. 이 시간에 열려 있을까? 베이징에서는 밤 10시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갑 없이는 내일 일정이 모두 꼬이거든요. 15분 걸어서 편의점에 도착했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직 열려 있네? 문에 다가가니까 자동으로 열렸어요.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모든 불이 켜져 있었죠. 정말 24시간이구나. 안으로 들어가서 지갑을 찾아봤어요. 오후에 물을 집었던 냉장고 앞을 살펴봤는데 있다. 지갑이 냉장고 옆 선반에 그대로 있었어요. 오후에 물을 집으면서 무심코 놓았나 봐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신용카드, 현금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 8시간 동안 아무도 안 가져갔다고? 베이징이었다면 10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 곳이었거든요. 밖으로 나오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밤늦은 시각에 무인 상점에 지갑을 8시간 동안 놓아뒀는데 그대로 있다니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편의점이 있었어요. 여기도 불이 켜져 있었죠. 여기도 24시간인가? 들어가 봤는데 정말 모든 게 있었어요. 음식, 생활용품, 심지어 술까지요. 술도 무인으로 팔아? 베이징에서는 술은 무조건 직원이 확인했는데 여기는 자동으로 판매되는 거예요. 신기해서 맥주 하나 집어봤는데 휴대폰에 연령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신분증을 스캔하니까 구매 가능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것까지 자동화했네. 결제하고 나오는데 정말 편리했어요. 줄 설 필요도 없고 직원 찾을 필요도 없고요. 숙소에 돌아가서 박 부장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갑 찾았어요. 무인 편의점에 8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박 부장님이 바로 답장했어요. 다행이네요.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그런 일이 가능해요. 정말 신기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한국의 장점 중 하나죠. 신뢰 사회예요. 신뢰 사회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에릭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어제 무인 편의점에 지갑을 놓고 왔는데 8시간 후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무인 상점에서요? 에릭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데 치안도 좋고요. 유럽에서도 무인 상점은 많지만 그런 일은. 에릭이 말을 흐렸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죠. 한국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겉만 본 거예요. 진짜 문제들은 나중에 보이죠. 에릭이 여전히 비관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박 부장님과 회사에서 미팅을 하던 중이었어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아팠어요. 뭔가 이상한데?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알렉스 씨, 괜찮으세요? 박 부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좀 아픈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통증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놀라운 면을 보여줄 기회가 될 줄은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저는 회의실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랫배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내일이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인데 이럴 때 아프다니.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지금 바로 모실게요. 박 부장님이 재빨리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안 돼요. 응급 상황이에요. 박 부장님이 단호하게 말하더니 119에 전화했어요. 여기 외국인이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심한 것 같아요. 5분 후 정말 구급차가 왔어요. 베이징에서는 구급차 부르면 30분은 기다려야 했는데 정말 빨리 왔네요. 당연하죠. 생명이 걸린 일인데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사가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까지 재더니 병원에 미리 연락했죠. 병원에 외국인 환자 이송합니다. 급성 복통 의심됩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의사가 영어로 물었어요. 한국 의사가 영어를 이렇게 잘한다고요? 오른쪽 아래가 정말 아파요. 맹장염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검사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복부를 눌러보더니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CT 촬영 바로 해주세요. 10분 후 CT 촬영이 끝났어요. 베이징에서는 CT 한 번 찍으려면 예약하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는데 다행히 맹장염은 아니에요. 급성 장염 같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해줬어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약물 치료로 충분해요. 링거 맞고 약 처방해 드릴게요. 링거를 맞으면서 박 부장님과 얘기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 정말 빠르네요. 응급실은 24시간이에요. 언제든 올 수 있어요.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험 있으시죠? 여행자 보험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2시간 후 링거가 끝났어요. 통증도 많이 줄었고요. 수납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15만 원이요? 네. CT 촬영, 응급실 진료, 링거 포함해서요. 15만 원이면 미국 돈으로 120달러 정도예요. 미국에서 응급실 가면 최소 1000달러는 나오는데 정말 이게 전부예요? 네. 한국 의료비는 저렴해요. 수납을 마치고 나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알렉스 씨, 어떠세요? 박 부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한국 의료진 실력이 정말 좋네요. 다행이에요. 내일 발표 준비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걱정 없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에릭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알렉스, 들었어요. 병원 갔다고? 네. 급성 장염이었어요. 아시아 음식 때문 아닐까요? 위생이 안 좋아서. 에릭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병원비 많이 나왔죠. 아시아 의료비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정말요. 얼마나 나왔는데요? 120달러 정도요. 에릭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게 전부요? 네. CT 촬영까지 포함해서요. 믿기 어렵네요. 유럽에서는 그 정도론. 에릭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았죠.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에릭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수잔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무슨 일이야? 급성 장염이었는데 완전히 나았어. 한국 병원 정말 좋더라. 다행이네. 병원비는 많이 나왔어? 120달러. 정말? 미국에서는 1000달러도 모자랄 텐데. 수잔도 놀라더라고요. 한국이 생각보다 의료 선진국인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내일 발표 잘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정말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속도, 정확성, 안전성, 그리고 이제 의료까지. 모든 게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내일 발표에서 뭘 말해야 할까? 에릭과의 경쟁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발표에서 제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될지, 그리고 에릭의 오만함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지 말이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발표장에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한국과 북유럽 기업 중 어느 쪽과 파트너십을 맺을지 결정하는 자리였거든요. 에릭이 먼저 발표했어요. 45분 동안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과 기술 우위를 강조했죠. 한국 같은 신흥국과는 차원이 다른 선진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릭의 첫 마디였어요. 신흥국이라고요? 북유럽은 수백 년간 축적된 시스템의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성급함과는 다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릭의 자신감 넘치는 프레젠테이션에 설득당하는 것 같았죠. 특히 한국은 빠르기만 하지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에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에릭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폄하했어요. 박 부장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제 차례가 왔어요.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발표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런 짧은 기간에 뭘 알 수 있다는 거죠? 에릭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걸 봤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먼저 속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43분. 정확히 43분이었어요.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베이징에서는 2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정시성이 100%였어요.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속도는 어땠냐고요? 기가 인터넷이 전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쓰던 속도의 20배였어요. 과장이 심하군요. 에릭이 비웃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 속도 측정 결과가 있어요. 저는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980메가의 다운로드 속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배달이요? 밤 10시에 주문한 음식이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상태로요. 불가능해요. 에릭이 소리쳤어요. 가능합니다. 여기 주문 내역이 있어요. 저는 앱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주문 시간과 배달 완료 시간이 정확히 나와 있었죠. 그리고 무인 편의점에 지갑을 8시간 동안 놓고 왔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던 거죠. 아니에요. 한국의 치안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의료 시스템입니다. 저는 어제 일을 얘기했어요. 5분 만에 온 구급차, 즉시 시작된 치료, 그리고 놀라운 비용. CT 촬영 포함 총 $120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0배는 나올 거예요. 믿기 어렵네요. 에릭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에릭 씨,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요? 한국에 와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한국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죠? 에릭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평생 IT 엔지니어로 살면서 많은 시스템을 봤습니다. 중국의 거대함에도 감동받았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정교함으로 승부하는 나라였어요. 청중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속도가 아닙니다. 인간을 배려하는 시스템입니다. 지하철 환승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예요. 무인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되는 것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죠. 박 부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응급실에서 저를 치료해준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돈벌이가 아니라요. 이것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에릭을 바라봤어요. 북유럽의 복지가 좋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혁신과 효율성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어요. 에릭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청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발표가 끝나고 에릭이 다가왔어요. 알렉스, 과장된 것 같은데요. 과장이 아니에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지만 에릭 씨, 편견을 버리세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에릭이 할 말을 잃었어요. 박 부장님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알렉스.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가요? 진짜 한국의 마음이요. 박 부장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박 부장님과 함께 근처 한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여 있었죠. 왜요? 미국이 고향 아니세요? 박 부장님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물론 미국에서 태어났고 60년 넘게 살았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국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었죠. 이 국밥도 그래요. 처음 맛보는 건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한국 음식은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요. 박 부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음이요? 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죠. 빨리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먹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어요. 지난 일주일간 경험했던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인간 중심적이었구나. 맞아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니까요. 박 부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국 본사에서 온 전화였죠. 알렉스, 발표 잘 들었어요. 한국과 계약 성사됐다면서요? 네. 성공적이었어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그게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프로젝트 끝났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사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한국에 머물면서 이 나라의 시스템을 더 배우고 싶어요. 본사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전화를 끊고 박 부장님에게 말했어요. 부장님, 제가 한국에서 일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이세요? 네, 정말이에요. 박 부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해외 멘토를 찾고 있어요. 경험 많은 엔지니어가 후배들을 가르쳐주는 역할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알렉스 씨만한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다음 날 수잔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한국에서 계속 살려고 해. 정말. 왜 갑자기?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수잔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이해해줬어요.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지지할게요. 나도 나중에 한국 구경하러 갈게. 고마워. 여보. 한 달 후, 저는 정식으로 한국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해외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 역할이었죠. 알렉스 선배님,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크기는 중국이 크고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죠. 하지만 효율성과 인간적인 배려는 한국이 최고예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제가 68년 살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뿌듯해했어요. 6개월이 지나서 에릭을 우연히 만났어요. 서울에 출장 온 거였죠. 알렉스, 정말 한국에서 살고 있네요. 네.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직도 한국이 그렇게 좋아요? 더 좋아졌어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나라예요. 에릭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이번에 며칠 있어 보니까 생각과 달랐어요. 어떡해요? 정말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해요. 에릭도 편견을 버린 것 같았어요. 에릭, 편견은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인정해요. 제가 틀렸어요. 1년 후, 저는 한국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과 일하면서 제 경험을 나누고, 또 저도 한국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고 있죠. 알렉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후배들이 퇴근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도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사무실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환승도 자연스럽고 모든 시스템이 편해졌죠. 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야.
휴대폰으로 수잔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여보, 한강 야경이야. 정말 예쁘지? 정말 예쁘네. 나도 빨리 가고 싶어. 다음 달에 오면 한국의 모든 걸 보여줄게. 기대돼.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68세의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걸 가능하게 해준 나라였죠.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술도 훌륭하고 시스템도 완벽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저 같은 낡은 외국인도 따뜻하게 받아준 그 마음 말이에요.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남은 인생이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이 놀라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한국에 온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